1987년 629 선언과 침묵의 배후 사건. 강인호 수사일지 11편. 제1장. 의문의 폭로자. 1점. 혼돈의 거리. 1987년 6월 초 서울 명동. 호원 철폐. 독재 타도.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대학생들, 노동자들, 넥타이를 맨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외쳤다. 강인호 경감은 시위 현장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었다. 지난 한 달간 거의 매일 이런 시위 현장을 지켰다. 경감님, 동쪽 블록에서 화염병 투척이 시작됐습니다. 한지아 경위가 다급하게 보고했다. 3소대를 배치해. 하지만 과잉 진압은 하지마. 최루탄도 최소한으로. 알겠습니다. 강인호는 시위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전두환 정권의 호원 조치 이후 국민들의 분노는 끓는 점에 도달했다. 이제 곧 무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다. 최루탄이 터지고 백색 연기가 거리를 뒤덮었다. 시위대와 전경들이 뒤엉켰다. 혼란 속에서 강인호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2점. 수상한 접근. 오후 4시경 시위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강인호가 물을 마시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을 때였다.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가 인파를 헤치고 다가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강인호 경감님이시죠? 목소리는 낮고 급했다. 강인호는 본능적으로 경계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절? 제 신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말을 끊었다. 하지만 경감님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개헌 합의에 대한 진실입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다. 곧 큰 발표가 있을 겁니다. 정부가 직선제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건 진짜 민주화가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개헌 합의는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 아닙니다. 배후에서 모든 걸 조정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는 여야를 모두 조종하고 있습니다. 강인호는 남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대체 누구고 왜 이걸 제게? 시간이 없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강인호의 손에 밀어 넣었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거래 내역, 비밀 회동 기록. 경감님이라면 이 의미를 알아보실 겁니다. 잠깐. 강인호가 남자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는 재빠르게 몸을 빼며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한지아가 뒤쫓으려 했으나 바로 그때 새로운 충돌이 시작되면서 최루탄 연기가 시야를 가렸다. 3점. 봉투의 내용. 그날 밤 11시 강인호의 사무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강인호와 한지아는 봉투의 내용물을 펼쳐놓았다. 손으로 쓴 메모지 여러 장과 은행거래 내역서, 그리고 호텔 영수증 몇 장이었다. 메모지의 첫 문장이 강인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629를 막아야 한다. 그것은 진짜 민주화가 아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각본대로 움직이고 있다. 6월 29일. 한지아가 중얼거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뭔가 큰 일이 그날 일어날 거라는 얘기 같은데. 거래 내역서를 보니 여러 개의 계좌 사이로 거액이 이동하고 있었다.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은 계좌 명의가 모두 법인 명의였다는 것이다. 이 회사들, 실체가 있는 건가? 한지아가 물었다. 내일 확인해봐야겠어. 하지만 냄새가 이상해. 유령 회사 같은데. 호텔 영수증에는 서울의 고급 호텔들이 찍혀 있었다. 조선호텔, 롯데호텔, 신라호텔. 날짜는 모두 최근 2달 사이였다. VIP,
라운지 이용료. 강인호가 영수증을 들여다보았다. 누군가 비밀 회동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얘기군. 그때 강인호의 눈에 메모지 하단에 작은 글씨가 들어왔다. 최도경을 조심하라. 그는 그림자 속의 왕이다. 최도경, 한지아가 되물었다. 누구죠?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이야. 강인호는 메모를 다시 읽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핵심인 것 같아. 둘은 밤새 자료를 분석했다. 하지만 정보는 단편적이고 암호 같았다. 마치 퍼즐의 몇 조각만 받은 것 같았다. 새벽 4시, 강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저 남자는 왜 하필 나한테 이걸 준 거지? 그리고 그는 무사할까?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제2장, 살해된 제보자. 1점, 한강변의 발견. 다음 날 아침 7시. 강인호는 급한 전화를 받았다. 한강 고수부지에서 변사체가 발견됐다는 내용이었다. 평소 같으면 형사과 소관이지만 신고를 받은 순찰팀이 우연히 강인호의 이름을 알고 연락한 것이었다. 왜 나한테 연락한 거지? 그게 현장에 경감님 명함이 있었습니다. 강인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제 그 남자였을까? 한지아와 함께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다. 한강변은 아침 안개에 쌓여 있었다. 감식반이 이미 도착해 있었고 노란 테이프가 현장을 둘러싸고 있었다. 시신은 갈대밭 사이에 버려져 있었다. 강인호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지아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았다. 경감님, 어제 그 사람입니다. 회색 트렌치 코트를 입은 남자. 안경은 깨져 있었고 얼굴에는 심한 폭행의 흔적이 역력했다. 몸 곳곳에 자상과 타박상이 보였다. 감식반장이 다가왔다. 사망 시각은 어젯밤 11시에서 12시 사이로 추정됩니다. 사인은 과다 출혈. 여러 군데를 칼로 찔린 흔적이 있고 둔기로 머리를 맞은 흔적도 있습니다. 강도 살인으로 보입니까? 현장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갑도 없고 시계도 없고. 하지만 너무 과격합니다. 일반적인 강도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마치 본때를 보여주려는 것 같은. 강인호는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시신의 오른손에 뭔가 쥐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건 뭡니까? 2.629라는 숫자. 감식반원이 조심스럽게 시신의 손을 펴자 구겨진 종이 조각이 나왔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글씨는 알아볼 수 있었다. 629. 불규칙한 필체. 아마도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다해 쓴 것 같았다. 한지아가 숨을 죽이며 말했다. 어제 그 봉투에도 이 날짜가 있었어요. 알아. 강인호의 표정이 굳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감식반장이 물었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강인호는 대답을 얼버무렸다. 계속 수사 부탁드립니다. 이 사건은 형사과로 넘어갈 겁니다. 살인 사건이니까요. 그렇게 아시죠? 하지만 강인호의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이 사건을 공식 루트로 수사하면 진실이 묻힐 수도 있다. 어제 그 남자가 말했던 배우가 누구든 그들은 분명 권력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현장을 떠나며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감님, 이거 정말 강도 살인일까요? 아니야. 이건 입막음이야. 그럼 우리가 일단은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게 좋아.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우리가 파고들어야 해. 위험하지 않을까요? 강인호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어제 그 사람은 우릴 믿고 증거를 건넸어. 그리고 그 때문에 죽었어. 우린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어. 3점, 신원 확인. 오후가 되어서야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됐다. 이름은 박민수, 43세. 직업은 정치 컨설턴트.
하지만 자세한 경력은 묘하게 모호했다. 최근 몇 년간 특별한 활동 기록이 없었고 사무실도 없었다. 유령 같은 사람이네요. 한지아가 기록을 보며 말했다.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건지도 몰라. 누군가의 밀사 같은. 강인호는 박민수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대부분은 공중전화였지만 며칠 전 한 번호로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 이 번호. 추적할 수 있어? 해보겠습니다. 1시간 후, 한지아가 결과를 가져왔다. 경감님, 이 번호. 최도경이라는 사람 명의입니다. 최도경, 강인호가 벌떡 일어났다. 어제 메모에 나왔던 그 이름이잖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사람, CCTV 기록을 확인해 보니 사건 당일 오후 3시경 피해자와 함께 조선호텔 로비에 있었어요. 화면에는 두 남자가 대화하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한 명은 박민수, 다른 한 명은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남자였다. 이게 최도경인가? 신분증 사진과 대조해봤는데 맞습니다. 강인호는 화면을 확대해서 두 사람의 표정을 관찰했다. 박민수는 긴장한 것 같았고 최도경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표정이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최도경이군. 경사과에 이 정보를 넘겨야 하지 않을까요? 강인호는 잠시 고민했다. 아직은 안 돼. 증거가 너무 약해. 단순히 만났다는 것만으론 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우선 최도경이 누군지부터 파악해야 해. 어떻게요? 조용히, 그리고 깊게 파고들어야 해. 그 사람이 눈치채기 전에. 제3장. 그림자 속의 정치 브로커. 1점. 최도경의 과거. 다음 날, 강인호와 한지아는 최도경에 대한 배경 조사를 시작했다. 인사기록부터 시작해서 학력, 경력, 인맥까지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최도경, 45세. 육군사관학교 졸업 후군 정보사령부에서 7년간 복무. 계급은 소령까지 올랐다. 1980년대 초반 전역 후 정치권에 발을 들였고 현재는 미래전략연구소라는 컨설팅 회사를 운영 중이었다. 미래전략연구소. 한지아가 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직원이 3명뿐이에요. 사무실은 강남의 작은 빌딩에 있고 유령 회사군. 하지만 이상한 건 강인호가 은행 거래 내역을 가리켰다. 회사 계좌로 매달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까지. 이 돈은 어디서 오는 거죠? 그게 문제야. 입금처가 전부 다른 법인 명의야. 그리고 이 법인들도 실체가 불분명해. 한지아가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놀라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경감님, 이거 보세요. 이 법인들 중 일부가 정치인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떻게? 대표이사나 이 사진이 정치인들의 친인척이에요. 여기는 여당 의원의 처남, 여기는 야당 의원의 사촌. 강인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군. 이 사람. 양쪽 모두와 거래하고 있어. 2점. 목격자들의 증언. 강인호는 최도경과 접촉한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했다. 하지만 며칠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한 명의 증인을 찾아냈다. 국회 출입 기자 출신의 프리랜서 작가였다. 최도경이요. 50대 남자는 커피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 사람 이름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아시는 분입니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표면적으로는 컨설턴트지만 실제로는 남자는 주위를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췄다. 정치 브로커입니다. 여야 사이의 비밀 협상을 중재하는 역할이죠. 돈도 많이 움직이고. 하지만 절대 표면에 나서지 않아요. 항상 그림자 속에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죠.
하지만 소문으로는 중요한 정치적 합의가 있을 때마다 그가 뒤에서 움직인다고 해요. 누구를 설득하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누구를 협박하고. 협박까지요? 어디까지나 소문입니다. 증거는 없어요. 강인호는 더 캐물었다. 최근에 그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이것도 소문인데. 요즘 정부와 야당 사이에 뭔가 큰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개헌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그 협상의 중심에 최도경이 있다는 소문이. 6월 29일이라는 날짜를 들어보셨습니까? 남자의 표정이 변했다. 그걸 어떻게? 그건 급비 사항인데. 아시는 거군요. 저도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뭔가 큰 발표가 있을 거라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정부가 직선제를 받아들일지도 모른다는. 강인호와 한지아는 눈빛을 교환했다. 3점. 비선의 실수. 더 많은 증언을 모으면서 최도경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났다. 그는 1980년대 초반부터 정치권의 비선 실세로 활동해왔다. 공식적인 직함은 없었지만 중요한 정치적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그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한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이렇게 증언했다. 최도경은 군 정보기관 출신답게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약점을 모두 쥐고 있죠. 누가 뇌물을 받았는지, 누가 부정을 저질렀는지. 그래서 다들 그를 두려워합니다. 그럼 왜 정치권이 그를 용인합니까? 필요하기죠. 여야가 직접 만나서 협상하기 어려울 때 그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줍니다. 물론 대가를 받고요. 돈을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엄청난 액수를. 하지만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아요. 모든 거래는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돈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세탁됩니다. 강인호는 점점 확신을 갖게 됐다. 최도경이 629 선원의 배후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폭로하려던 박민수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다. 결정적인 증거. 한경위, 우리 직접 그의 사무실에 가봐야겠어. 잠입수사 말씀이신가요? 다른 방법이 없어. 합법적으로는 영장을 받을 수 없어. 증거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건 위험합니다. 불법이기도 하고. 알아. 하지만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한지아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돕겠습니다. 제 내장. 은밀한 조각들. 1점. 침투 작전. 6월 10일 밤 11시. 강인호와 한지아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서 있었다. 12층짜리 건물로 7층에 최도경의 미래전략연구소가 있었다. CCTV는 30분 전에 루프 영상으로 교체했습니다. 15분 안에 작업을 마쳐야 해요. 한지아는 경찰학교 시절부터 보안 시스템에 관심이 많았다. 그 지식이 지금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다. 빌딩 뒷문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해 7층에 도착했다. 복도는 조용했다. 밤 늦은 시각이라 모든 사무실이 비어 있었다. 미래전략연구소 문패가 걸린 문 앞에서 멈췄다. 한지아가 록픽 도구를 꺼내 자물쇠를 조작했다. 2분 후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들어가시죠. 2점. 금고 속의 비밀. 사무실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책상, 서류 캐비닛, 소파. 하지만 뭔가 냉기가 감돌았다. 삶에 온기가 없는 그저 업무만을 위한 공간 같았다. 강인호는 재빨리 서류 캐비닛을 뒤졌다. 하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사업 서류들이었다. 한지아는 책상 서랍을 살폈지만 역시 특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경감님, 여기요. 한지아가 벽에 걸린 그림 뒤에서 금고를 발견했다. 전자식 금고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열렸다. 열 수 있어?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지아는 금고 제조사의 매뉴얼을 머릿속으로 떠올렸다. 그리고 몇 가지 조합을 시도했다. 제조사 기본 비밀번호,
흔히 쓰이는 숫자 조합. 10분이 지났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한지아가 좌절한 표정을 지었다. 최도경의 생년월일은 1942년 3월 15일입니다. 거꾸로 해봐. 15만 342점. 한지아가 숫자를 입력했다. 순간 금고에서 경쾌한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 어떻게 아셨어요? 군인 출신들은 생년월일을 거꾸로 외우는 습관이 있어. 보안상 이유로. 3점 프로젝트 629. 금고 안에는 두툼한 파일이 들어 있었다. 표지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프로젝트 629 최종 시나리오. 강인호의 손이 떨렸다. 파일을 펼치자 치밀하게 작성된 문서들이 나타났다. 첫 페이지는 목차였다. 배경 분석 및 목표 설정. 여야 주요, 인사 프로파일. 지휘 지도부 대응 전략. 언론 통제 가이드라인. 629 발표 타임라인. 사후 관리 계획. 강인호는 급하게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배경 분석 현 정권은 호원 조치로 인한 국민적 저항의 직면.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통치 기반 약화.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국민적 지지 확보. 이 시점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직선제를 수용하면 정치적 주도권 회복 가능. 목표 6월 29일 여당 대표의 직선제 수용 선언을 통해 전국 주도권 장악. 단, 실질적 권력 구조는 유지하며 형식적 민주화만 수용. 한지아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여야 주요 인사들의 프로파일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이게 마치 타깃 리스트 같은데요. 각 인사마다 약점, 성향, 설득 방법이 적혀 있었다. A 의원 과거 부정 입찰 관여. 압박 가능. B 의원 차기 대선 출마 의혹 강함. 공천 미끼로 회유 가능. C 학생운동가 가족 중 공무원 있음. 간접 압박 가능. 이건 협박 리스트잖아. 강인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다음 섹션은 더 충격적이었다. 지휘 지도부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 아래 주요 학생운동 지도자들을 어떻게 무력화할 것인지 상세한 계획이 적혀 있었다. 일부는 매수, 일부는 협박, 일부는 제거. 한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거라는 단어 옆에는 작은 별표가 쳐져 있었고 하단에 주석이 달려 있었다. 필요시 물리적 제거도 고려. 단, 사고사로 위장. 4점, 언론 조작의 청사진. 다음 페이지들은 언론 통제 방안이었다. 각 언론사별로 대응, 전략이 세밀하게 짜여 있었다. 어떤 기자에게 정보를 흘릴지, 어떤 매체를 압박할지, 어떤 식으로 여론을 조성할지. 6월 29일 발표 당일 아침 주요 일간지에 대타협의 시대 사설 게재 유도. 발표 직후 방송 3사 메인 뉴스에서 국민 대통합의 역사적 순간 프레임 강조. 야당 반응 보도 시 환영, 입장 위주로 편집, 비판 의견은 최소화. 강인호는 혀를 찼다. 완벽한 각본이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짜여 있어. 가장 마지막 섹션인 629 발표 타임라인에는 시간대별로 누가 무엇을 할지 분 단위로 정리되어 있었다. 오전 10시 여당 대표 긴급 기자회견 발표. 오전 10시 30분 야당 대표 환영 성명 발표. 오후 12시 청와대 논평 발표. 오후 3시 시민단체 대표들 환영 기자회견. 모든 것이 조율되어 있었다. 마치 연극 무대처럼. 이건 민주화가 아니라 쇼야. 한지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강인호는 파일을 카메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모든 페이지를 한 장도 빠짐없이. 5점. 자금의 흐름. 파일 뒤쪽에는 계좌 번호와 거래,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총 운영, 자금 50억 원. 출처 정치자금, 기업 후원금, 비자금. 용도별 분류.
여야 정치인 회유 20억, 언론 매수 10억, 시위 지도부 매수 5억, 운영비 및 긴급 예비비 15억.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계좌 번호와 수령인이 적혀 있었다. 그 중 일부는 가명이었지만 상당수는 실명이었다. 이걸 공개하면 한지아가 중얼거렸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질 거야. 강인호가 말을 받았다. 하지만 그게 우리 목표가 아니야. 우리는 살인범을 잡아야 해. 박민수 씨를 죽인 게 최도경이라는 확신이 드세요?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 하지만 이 문서는 동기를 충분히 설명해줘. 박민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알았어. 그리고 폭로하려 했고. 그래서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둘은 즉시 얼어붙었다. 강인호가 재빨리 파일을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지막 사진 몇 장을 미처 찍지 못했다. 빨리 나가야 해요. 한지아가 속삭였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경비원일까? 아니면 둘은 비상구로 달려갔다.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위에서 거기 누구야? 라는 고함이 들렸다. 뛰세요. 계단을 뛰어 내려가 1층에 도착했다. 뒷문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건물 정문으로 차 한 대가 들어오는 게 보였다. 검은색 세단.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리는 한 남자. 강인호는 그 얼굴을 알아봤다. CCTV에서 봤던 그 사람. 최도경이었다. 저 사람. 나중에요. 일단 나가야죠. 둘은 반대편 골목으로 뛰어갔다. 뒤에서 호각 소리가 들렸지만 다행히 추격은 없었다. 제5장. 피로 물든 입막음. 1점. 두 번째 희생자. 6월 15일 아침. 강인호는 또다시 끔찍한 소식을 들었다. 야당 김 의원의 보좌관이 자택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형사과 형사가 브리핑했다. 목을 매단 상태로 발견됐고 유서도 있었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쓰여 있었습니까? 정치의 환멸을 느꼈다는 내용입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보좌관의 자택은 이미 감식이 끝난 상태였다. 강인호는 형사과 담당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방 안을 둘러봤다. 깔끔한 원룸. 책상 위에는 정리된 서류들. 침대는 정돈되어 있고 너무 깔끔했다. 자살하려는 사람이 방을 이렇게 정리할까? 강인호가 중얼거렸다. 한지아가 책상을 살피다가 일정표를 발견했다. 경감님, 이거. 일정표에 6월 14일, 사망 전날에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다. CD 1300, 중요한 제안. CD. 강인호의 눈이 빛났다. 최도경 조경.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인호는 더 자세히 방을 조사했다. 그리고 책상 서랍 안쪽에서 작은 종이, 조각을 발견했다. 종이는 반쯤 찢어져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다. 629 D-7. 7일 남았다는 의미. 그리고 오늘이 15일이니 22일에 쓴 것이었다. 또 같은 메시지야. 한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경감님, 이건 경고 아닐까요? 우리한테 보내는. 그럴 수도 있어. 우리가 사무실에 침입한 걸 눈치챘을지도 몰라. 그럼 위험한 거 아닙니까? 2점. 보좌관의 과거. 강인호는 피해자인 보좌관 정수연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35세, 야당 김 의원의 보좌관으로 3년째 일하고 있었다. 정치학 전공의 깔끔한 이력.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다. 하지만 김 의원을 찾아가 면담을 요청하자 의외의 정보를 얻었다. 정 보좌관은 최근 들어 이상했습니다. 김 의원이 말했다. 어떻게요? 불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전쯤부터요.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는데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며칠 전 제게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의원님,
정치적 타협과 국민 배신의 경계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물어봤지만 그냥 일반적인 질문이라고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표정이 뭔가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최도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김 의원의 표정이 굳었다. 최도경이요. 왜 갑자기? 아시는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죠. 비선 실세라고들 하는. 보좌관이 그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김 의원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사실은 일주일 전쯤 정 보좌관이 제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최도경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했다고요. 무슨 이유로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정 보좌관은 중요한 제안을 받았다고만 했어요. 그리고 제 의견을 구하더군요. 어떤 조언을 하셨습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최도경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하지만 김 의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 될 줄은. 3점. 자금 추적. 한지아는 별도로 최도경의 자금 흐름을 더 깊이 추적하고 있었다. 박민수가 남긴 계좌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 유령 회사들을 거쳐가는 돈의 흐름을 따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해외 계좌에 도달했다. 경감님, 이거 보세요. 스위스 취리히의 은행 계좌입니다. 명의는 최도경입니다. 정확히는 D. K. 조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한지아가 거래 내역을 보여줬다. 지난 3개월간 총 입금액이 20억 원이 넘었다. 출처는 여러 군데에서 왔는데 대부분 국내 기업들이에요. 일부는 정치 관련 단체고요. 정치 자금이군.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 돈이 다시 국내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개의 다른 계좌로 분산되어서요. 한지아는 송금 내역을 추적한 차트를 보여줬다.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일부는 언론인 명의의 계좌로, 일부는 정치인들의 비자금 계좌로, 일부는 알 수 없는 개인 계좌로. 매수 자금이야. 강인호가 단언했다. 프로젝트 629의 실행 자금. 그런데 경감님, 가장 최근 거래가 이상해요. 뭐가? 어제 5억 원이 송금됐어요. 받는 계좌는 익명 계좌인데 위치가 홍콩입니다. 홍콩. 네. 그리고 송금 메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정리 완료. 강인호와 한지아는 서로를 쳐다봤다. 정수연 보좌관. 한지아가 속삭였다. 살인 청부 대금? 가능성이 높아. 강인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최도경은 단순한 정치 브로커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람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냉혈한이었다. 4점. 위협의 그림자. 그날 밤, 강인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는 것 같았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시선이 느껴졌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름도 발신인도 없는 봉투. 강인호는 조심스럽게 열어봤다. 안에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한지아 경위의 사진과 메모에는 한지아 경위가 위험해질 것이다. 라고 적혀 있었다. 강인호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멈춘다면, 최도경 같은 자들이 계속 권력을 농단한다면, 강인호는 결심을 굳혔다. 물러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한지아를 불렀다. 한경위, 어젯밤 나도 위협을 받았어. 저도요. 집 앞에 이상한 차가 계속 서 있더라고요. 이건 확실한 증거야. 최도경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고 위협하고 있어. 그는 뭔가 숨길 게 있는 거야. 어떻게 아실 건가요? 함정을 놓을 거야. 그를 직접 잡아야 해. 현장에서. 제6장. 체포 작전. 1점.
작전 준비. 6월 25일 D-4점. 강인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다. 최도경을 함정에 빠뜨리려면 그가 저항할 수 없는 미끼가 필요했다. 한경위, 최도경의 약점이 뭘까? 돈이죠. 그리고 통제욕. 맞아. 그는 모든 걸 통제하려 해. 그게 그의 힘의 원천이자 약점이야. 강인호는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가 거액의 투자자인 척하는 거야. 해외에서 온 투자자로. 그에게 정치 자금을 대고 싶다고 접근하는 거지. 하지만 그가 의심하지 않을까요? 탐욕은 의심을 둔화시켜. 특히 이렇게 큰 판을 벌인 상황에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할 거야. 629까지 4일밖에 안 남았어. 그는 초조할 거야. 한지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할게요. 여성이 접근하는 게 덜 경계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위험할 텐데. 괜찮습니다. 전 경감님을 믿어요. 2점, 미끼를 던지다. 한지아는 가짜 신분을 만들었다. 홍콩의 투자 회사 대표로. 회사도 실제로 등록하고 명함도 만들었다. 그리고 최도경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한국의 정치 상황에 관심 있는 투자자입니다. 조용히 만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논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12시간 후 답장이 왔다. 어디서 만날까요? 미끼를 문 것이다. 한지아는 장소를 제안했다. 한강변의 한적한 창고. 밤 10시. 왜 그런 곳에서 만나자고 하셨죠? 최도경이 답장했다.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건 아주 민감한 거래니까요. 최도경은 잠시 망설인 듯했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알겠습니다. 6월 27일 밤 10시에 뵙죠. 강인호와 한지아는 정확한 계획을 세웠다. 창고 주변에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최도경이 도착하는 순간 일제히 포위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공식적인 영장이 없었다. 증거가 부족해서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주지 않았다. 비공식으로 해야 해. 강인호가 말했다. 나중에 책임은 내가 질게. 경감님. 괜찮아.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야. 3점. 결전의 밤. 6월 27일 밤 10시. 한강변 창고 앞은 어둠에 쌓여 있었다. 강인호는 창고 안에 숨어 있었고 한지아는 밖에서 최도경을 기다렸다. 주변에는 사복 경찰 10명이 배치되어 있었다. 모두 강인호를 신뢰하는 부하들이었다. 10시 정각,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도착했다. 차에서 최도경이 내렸다. 그의 뒤로 경호원 2명이 따라 나왔다. 혼자 오시라고 했는데요. 한지아가 말했다.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최도경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혼자 올 순 없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밖에서 기다리게 해주시겠어요? 우리 대화는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니까요. 최도경은 잠시 한지아를 쳐다봤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듯 관찰했다. 좋습니다. 10분만 기다려. 최도경이 경호원들에게 손짓하자 그들은 차 옆에 섰다. 한지아는 최도경을 창고 안으로 안내했다. 4점. 함정. 창고 안은 어두웠다. 한지아가 손전등을 켰다. 투자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최도경이 물었다. 곧 오실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뭔데요? 당신이 정말로 이 거래를 성사시킬 능력이 있는지요? 최도경이 비웃었다. 능력이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알죠. 정치 브로커. 비선 실세. 629 프로젝트의 설계자. 순간 최도경의 표정이 굳었다. 뭐라고요? 그때 창고의 모든 불이 일제히 켜졌다.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다. 강인호가 앞으로 걸어 나왔다. 최도경, 당신을 살인 교사와 정치 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도경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지만 그는 곧 평정을 되찾았다.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를,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 체포 영장이 있습니다. 한지아가 서류를 내밀었다. 실제로는 영장이 아니라 가짜 서류였지만 최도경은 그걸 확인할 틈이 없었다. 이건 함정이야. 불법 체포다. 최도경이 소리쳤다. 당신이 오늘 밤 해외로 송금하려던 10억 원도 이미 동결시켰습니다. 강인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의 스위스 은행 계좌도 추적했어요.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최도경은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를 제압했다.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내가 누군지 알기나 해. 최도경이 으름장을 놨다. 나를 건드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강인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민주화의 이름으로 권력을 거래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박민수, 정수현. 그들의 죽음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증거가 어디 있어? 난 아무것도 안 했어.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신의 사무실에서 가져온 프로젝트 629 파일, 스위스 계좌 거래 내역, 살인 청부업자의 자백. 모든 것이 당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도경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다. 경찰차로 호송되며 그는 한지아를 쏘아봤다. 똑똑하더니. 경찰이었군. 한지아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봤다. 강인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어. 한경위. 위험한 일이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재판이 남았어요. 그래. 그리고 그게 진짜 싸움이 될 거야. 제7장.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 1점. 재판 시작. 1987년 7월 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도경의 재판은 언론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629 선언 직후의 민감한 시기였기에 정부는 이 사건을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강인호는 달랐다. 그는 언론에 제보했고 주요 신문들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629 선언의 그림자, 정치 브로커 최도경 살인 혐의로 기소. 민주화 뒤에 검은 손, 법정에 서다. 재판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기자들, 시민단체 관계자들, 정치인들까지 모두가 이 재판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도경은 1987년 5월부터 6월까지 정치적 합의를 조작하기 위해 불법 자금을 운용하고 이를 방해하는 인물들을 살해하거나 살해를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6월 6일 정치 컨설턴트 박민수를 살해 교사했으며 6월 14일에는 야당 보좌관 정수현을 살해 교사한 것으로 기소됩니다. 또한 총 50억 원에 달하는 정치 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이를 이용해 정치인과 언론인을 매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최도경은 피고인석에 담담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옆에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 3명이 자리하고 있었다. 2점. 변호인의 반박. 최도경의 변호인이 일어났다. 60대의 노련한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검사의 기소 내용은 대부분 정황 증거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단지 정치 컨설턴트로서 합법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정치인들 사이의 중재, 정책 자문, 여론조사. 이 모든 것은 합법적인 활동입니다. 검사가 제시한 이른바 프로젝트 629 문서는 단순한 정치 분석 보고서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의 만남은 업무상 정당한 만남이었으며 살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변호인의 논리는 일견타당해 보였다.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다. 변호인의 주장과 달리 우리는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첫째, 피고인의 스위스 은행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이 계좌로 지난 3개월간 총 20억 원이 입금됐고 이 중 5억 원이 홍콩의 익명 계좌로 송금됐습니다. 그 송금 시점은 정수현 보좌관이 살해된 다음 날입니다. 그리고 송금 메모에는 정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실제 살인을 실행한 청부업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자백했습니다. 최도경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고. 방청석이 술렁였다. 최도경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3점, 증인 신문. 검사는 첫 번째 증인을 호출했다. 증인 이철수를 출석시켜 주십시오. 40대 남자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전직 용역업자로 살인 청부를 받았다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한 사람이었다. 증인은 피고인 최도경을 아십니까? 예, 압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그는 제 고객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의뢰받았습니까? 이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람을 제거하라는 의뢰였습니다.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졌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다.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 계속하세요. 지난 6월 초 최도경 씨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였습니까? 박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가는 얼마였습니까? 2억 원이었습니다. 절반은 성금으로, 나머지는 일을 마친 후 받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실행했습니까? 예. 6월 6일 밤, 한강변에서 그분을 살해했습니다. 이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최도경 피고인은 왜 박민수를 제거하라고 했습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그분이 뭔가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정수현 보좌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최도경 씨의 의뢰였습니다. 6월 14일에 자살로 위장하라고 했습니다. 왜 자살로 위장했습니까? 그렇게 하면 수사를 받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검사가 재판장을 향해 말했다. 재판장님, 이것이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살인을 교사했고 실행자는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 당신은 살인죄로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당신의 증언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거짓 증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최도경이 당신에게 직접 살인을 의뢰했다는 물리적 증거가? 이철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있습니다. 제가 녹음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술렁였다. 검사가 녹음기를 받아 재생했다. 녹음기에서 최도경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박민수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조용히 처리해줘. 처리라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잖아. 완전히 사라지게 해. 흔적도 없이. 알겠습니다. 재판정이 정적에 휩싸였다. 최도경의 얼굴이 파리해졌다. 4점. 강인호의 증언. 검사는 다음 증인으로 강인호를 호출했다. 강인호가 증인석에 섰다. 그는 차분하게 선서를 했다. 증인은 이 사건의 수사를 주도한 경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어떤 증거들을 발견했습니까? 강인호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다. 저는 처음 박민수 씨로부터 익명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629 선언 배후에 조작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최도경이라는 인물이 부각됐습니다. 저는 최도경의 사무실을 조사했고, 거기서 프로젝트 629라는 기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629 선언을 조작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었습니다. 누구를 매수할지, 어떻게 여론을 조작할지, 누구를 제거할지. 강인호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피고인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 합의를 중재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민주화를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진정한 민주화는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최루탄을 맞으며 싸웠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것을 자신의 치부를 채우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살해했습니다. 박민수 씨는 단지 진실을 말하려 했을 뿐입니다. 정수현 보좌관도 양심을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고인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강인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확신에 차 있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박수는 한참 동안 계속됐다. 5점 최도경의 최후 진술. 마지막으로 최도경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최도경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법정을 둘러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분, 저는 죄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한 일은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단지 좀 더 솔직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정치는 본래 더러운 것입니다. 이상과 현실,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629 선언을 보십시오. 겉으로는 민주화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였습니다. 여야 모두 자신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도왔을 뿐입니다. 그게 죄라면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인이 죄인입니다. 최도경의 말에 방청석이 술렁였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침묵했다. 박민수와 정수현의 죽음은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큰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권력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처벌한다 해도 제2, 제3의 최도경은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최도경은 자리에 앉았다. 법정은 묵직한 침묵에 빠졌다. 6점 판결. 일주일 후 판결이 선고됐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최도경은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살인을 교사했습니다. 피고인의 변론처럼 정치가 때로 타협과 거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습니다. 권력자든 정치 브로커든 일반 시민이든 모두 동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 최도경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살인 교사죄로 징역 15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 집행하여 징역 20년에 처합니다. 또한 추징금 50억 원을 부과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다. 최도경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일 뿐이었다. 그는 법정을 나가며 강인호를 바라봤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다. 최도경의 눈빛은 여전히 냉소적이었다. 마치 당신도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제8장 629 선언의 아침 1점 한 달 후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강인호는 일상으로 돌아왔다. 여전히 시위 현장을 관리하고 사건을 수사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상.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거리의 분위기가 변했다. 629 선언 이후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가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어요. 민주화가 온 거예요. 거리에는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다. 대학생들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시민들은 미소를 지었다. 강인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게 진짜 민주화일까?
아니면 최도경이 설계한 각본의 일부일까? 2점. 교도소 방문. 어느 날 강인호는 교도소를 찾았다. 최도경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왜 그를 만나려는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뭔가 마무리되지 않은 느낌이 들었다. 면회실에서 최도경을 만났다. 그는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이었다. 강경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요. 뭔데요? 당신은 후회하지 않습니까? 최도경은 웃음을 터뜨렸다. 후회요? 뭘 후회한다는 겁니까? 박민수와 정수연을 죽인 것.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습니다. 최도경의 웃음이 멈췄다. 그는 강인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경감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죠? 왜냐하면 저는 제 일을 했을 뿐이니까요. 정치라는 게임의 규칙에 따라서. 게임이라고요? 사람의 목숨을. 경감님은 이상주의자시군요. 하지만 세상은 이상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최도경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다. 629 선언을 보세요. 모두가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화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는 뭐가 바뀌었습니까? 권력 구조는 그대로고 기득권은 유지됐습니다. 단지 형식만 바뀌었을 뿐이죠. 그게 바로 제가 설계한 겁니다. 국민에게는 민주화라는 환상을, 권력자들에게는 실질적 이익을. 강인호는 주먹을 쥐었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한 일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정당화요? 저는 정당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현실을 인정할 뿐입니다. 현실. 네. 이 세상은 원래 불완전합니다. 완벽한 정의도, 완벽한 민주주의도 없어요. 모든 건 타협과 거래의 산물입니다. 최도경은 뒤로 기대며 말했다. 경감님, 당신이 저를 잡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습니까?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른 최도경이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 싸워야겠네요. 그런 사람들과. 최도경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러시죠. 하지만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당신도 결국 이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강인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3점. 한지아와의 대화. 교도소를 나와 강인호는 한지아를 만났다. 둘은 한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경감님, 최도경을 만나고 오셨죠? 어떻게 알았어? 표정을 보면 알죠. 무슨 얘기 나눴어요? 강인호는 한참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그는 후회하지 않더군. 예상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말을 했어. 내가 언젠가 깨닫게 될 거라고. 나도 시스템의 일부라고. 한지아가 물었다. 경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겠어. 솔직히 혼란스러워. 둘은 잠시 걸었다. 강물이 조용히 흘렀다. 지아씨, 우리가 한 일이 옳은 일이었을까? 한지아는 강인호를 돌아보았다. 당연하죠. 우리는 살인범을 잡았어요. 그리고 진실을 밝혔고요. 하지만 629 선언은 결국 이루어졌어. 사람들은 환호하고 있고 어쩌면 최도경의 계획대로 된 건지도 몰라. 그래도요. 한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한 일은 옳았어요. 왜? 왜냐하면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요. 설령 큰 그림이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죄 없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실현했잖아요. 한지아는 계속 말했다. 박민수 씨와 정수연 씨. 그분들은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죽었죠.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의 죽음은 그냥 사고로, 자살로 묻혔을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거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혔어요. 이제 사람들은 알아요. 민주화 뒤에 어떤 어둠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어둠과 싸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강인호는 한지아를 보며 미소 지었다. 4점. 새로운 시작. 며칠 후 강인호는 박민수의 유가족을 찾아갔다. 작은 아파트. 박민수의 아내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었다. 경감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강인호는 재판 결과를 알렸다. 최도경은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남편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의 아내는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분은 용기 있는 분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목숨을 잃으셨지만 그 진실은 결국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신은 그 봉투를 받으셨죠? 남편이 건넨. 네. 그 덕분에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박민수의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편은 마지막 날 밤 제게 말했어요. 내가 만약 무슨 일을 당하면 강인호 경감을 믿으라고. 당신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도 그렇게 말했어요. 강인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왜 저를? 남편 말이 당신은 정의로운 경찰이라고 했어요. 지휘 현장에서 봤대요. 다른 경찰들이 과격하게 진압할 때 당신만은 다르더라고. 강인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박민수의 아내가 말을 이었다. 남편의 죽음이 의미 있었다니. 그게 위로가 됩니다. 적어도 헛되지 않았다는 게. 강인호는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남편분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5점. 역사의 기록. 1987년 8월. 강인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다. 프로젝트 629 사건 최종 보고서. 그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2달간의 일들을 정리했다. 박민수의 제보, 최도경의 체포, 재판 과정.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야 했다. 역사가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지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아직도 쓰세요? 응. 거의 다 됐어. 이 보고서 공개될까요? 강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당장은 아닐 거야. 너무 민감한 내용이 많아서. 하지만 언젠가는 공개될 거야. 30년 후가 될지 5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알겠죠. 198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진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강인호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다. 민주화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진실을 향한 집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 보고서는 그 과정에서 사라진 목소리들을 기록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저장 버튼을 눌렀다. 6점. 거리의 풍경. 그날 오후, 강인호와 한지아는 명동거리를 걸었다. 2달 전만 해도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던 이 거리가 지금은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쇼핑을 하고 연인들은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다. 많이 달라졌네요. 한지아가 말했다. 그래. 겉으로는. 한 서점 앞을 지나치는데 진열대에 신문이 붙어 있었다. 12월 대선 일정 확정 역사적인 직선제 첫 시행. 사람들이 신문을 읽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드디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구만. 그래. 이게 진짜 민주주의지. 강인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래. 이것이 민주화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어둠이 있더라도, 그래도 진보하는 것. 한지아가 물었다. 경감님, 우리가 밝힌 진실. 언젠가 사람들이 알게 될까요? 알게 되겠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강인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 일을 계속하는 거지.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를 실현하고. 비록 느리고 불완전하더라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하지만 강인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야. 7점 최도경의 편지. 며칠 후 강인호는 우편물 하나를 받았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다. 발신인은 최도경. 강인호는 망설이다가 편지를 뜯었다. 강인호 경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씁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한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경찰입니다. 당신은 권력의 압력에도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당신이 밝힌 진실은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방해할 것이고 때로는 제거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도 당신은 계속할 겁니까? 만약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비록 우리는 적이었지만 한 가지 조언을 하자면 세상을 너무 흑백으로 보지 마십시오. 선과 악, 정의와 불의. 그 경계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모호합니다.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정의를 위해 불의를 행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그때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최도경. 강인호는 편지를 접었다. 한지아가 물었다. 무슨 내용이에요? 별거 없어. 그냥 마지막 변명 같은 거야. 하지만 강인호는 편지를 버리지 않았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다. 언젠가 다시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8점 그날의 다짐. 1987년 12월. 대선 투표일이 다가왔다. 거리는 선거 열기로 뜨거웠다. 강인호는 투표소 앞에서 사람들이 줄 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젊은이들, 노인들,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 모두가 첫 직선제 대선을 역사적 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 노인이 투표소에서 나오며 눈물을 흘렸다. 평생 이 순간을 기다렸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다니. 강인호는 가슴이 뭉클했다. 그래, 이것이 의미야. 완벽하지 않더라도, 뒤에 어둠이 있더라도 이 순간 자체는 진짜야. 한지아가 옆에서 말했다. 경감님도 투표하러 가세요. 응, 가야지. 투표소로 걸어가면서 강인호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다. 박민수의 죽음으로 시작된 수사, 최도경의 체포, 재판, 그리고 진실의 기록. 힘든 여정이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며 강인호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도 계속하자. 진실을 추적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일을. 비록 세상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투표함에 용지를 넣었다. -11편 완.